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방대한 역사를 함께 깨어내기 위한 서술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서 작가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은 정찰 위성의 시선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 서술을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단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심리경 선생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이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역사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그 포즈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 수천 년이라는 단위를 스캔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 하라리가 이 시각에 따라서 뭔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역사는 어떤 통일을 향해서 뭐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선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양성과 뭐 고유성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통합 얘기를 하는 것도 과학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 통합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떤 식의 얘기도 하냐, 문화적 용광로로 인해서 인종적 댐이 무너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쓰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인종적 댐이 무너졌나, 이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의 문제, 지금 이 한일 관계도 일종의 민족차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오히려 더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있다곤 하지만 극단적 민족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통합의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비해서는 다 더 안전해지고 더 평화로워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 이제 2세기 동안 이제 더 이제 안전 체계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비교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람세스 2세랑 클레오파트 시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훨씬 더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도 적고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도 훨씬 적고 사람들은 더 풍요로워졌고 뭐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고 뭐 더 이제 안전해지고 뭐 그래서 더 차별도 예전보다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비교 대상이 너무 옛날 클레오파트 언제적 클레오파트라요. 그거랑 과연 지금의 이러한 이 현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지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러한 근거는 도대체 뭔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러면은 뭐 인간이 이제 사망률이 훨씬 더 적어졌으니까 지금 더 행복하냐? 본인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인류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통합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확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국의 통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러한 차별을 더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더 가시화한 그러한 것들이 이 제국의 통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통합을 바라보는,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어떤 정찰 위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인간 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혹은 뭐 20세기 혹은 21세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인간 종, 호모사피엔스의 운명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너무 사소한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차별의 문제라든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그걸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 종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대 프로젝트 속에서는 어떤 미시적인 사건, 사고나 내러티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인정. 인정. 어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배상민 작가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단순화하자면은 유발 하라리가 지금 쭉 앞에서 인류의 역사를 기술하고 현재까지의 변화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충실한 기술을 수행해 왔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사실상 과학혁명 이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뭐 특이점과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혹은 이제 지적 설계자로서 인류가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신인류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지 실제로 어떤 미래가 올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발 하라리가 그려내고 있는, 전망하고 있는 양상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관론이나, 인류는 결국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포칼립스적인 상상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배상민 작가는 작가로서의 이런 미래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신인류로 대체될 수도 있는 인간의 운명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콩고의 작가로서. 자꾸 얘기해도 이 책이 너무 안 팔려갖고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영화 엑스맨 같은 얘기처럼 들렸어요. 맨 마지막이. 왜냐면 엑스맨도 왜 돌연변이가 생겨났고, 그 한쪽 돌연변이는 지구를 점령하려고 하고 한쪽 돌연변이는 막으려고 하잖아요. 사실 제가 제일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지점이거든요. 왜 막으려고 할까? 돌연변이들이. 왜냐면 인류가 그들한테 한 건 차별과 배제밖에 없었어요. 돌연변이란 이유로 막 CIA 같은 데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막으려고 하는지는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비운의 작품 콩고에도 나오지만 내가 다른 인류가 되면 사실은 관심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인간이 대지의 그 돈권이나 소의 우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개미의 권위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종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꿀벌의 전 재산을 탈취해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수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연변이면 다른 종이잖아요. 우리가 침팬치를 우리에 가둬가지고 심지어 애들 고문하고 머리 잘라가지고 인간 대신 막 네 가락 끼고 뭐 이런 짓을 해도 그걸 과학 실험이라고 얘기하지 침팬치 권리의 유린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학살 혹은 뭐 잔혹한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엑스맨을 보면서 가장 동의가 안 됐던 점이, 다른 인류라면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우리 현생 인류들을 짓밟아도 걔네들은 양심의 가책을 1도 안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들도 인간의 후예라면. 그래서 사실 엑스맨을 보면서 그 지점이 제일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별로 못 봤어요. 주로 빌런 편이셨군요. 주인공 편이 아니라. 저도 인간인지라 인간을 구해주는 쪽을 응원하지만 이해는 안 가는 거죠. 걔네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사실 저희 슈퍼맨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굳이 그렇죠. 왜 자기도 외계인인데 왜 외계인한테 자꾸 맞쓰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구인을 구하려고 동포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같은 행성 사람들 겨우 3명 남았는데 셋 다 죽여버리잖아요. 슈퍼맨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뭔가 이 유발 하라리는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오히려 낙관이다. 오히려 우리의 다음 종이 될 수도 있는 호모 데우스,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호모 데우스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제 생각에 호모 데우스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인간부터 없애지 않을까. 이 사람 가설이 맞다면 인간이 네안데르탈린을 없앤 이유는 먹이 경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호모 데우스가 나타나면 당연히 이 70억의 호모 사피엔스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호모 사피엔스부터 제거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창세기를 쓰겠죠, 자기들이.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질문이나 답변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감상이자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화된 상상력이 콩고 속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동영상의 제목은 유발 하라리가 묻고 배상민이 답하다. 이런 종류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방학 때 꼭 읽어봐야 할 소설을. 방학 추천. 자, 지금까지 일단 준비된 질문은 저희가 다 나눠봤고요.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호모 데우스가 호모 사피엔스의 운명에 대해서 신경 안 쓸 것이다. 근데 사실 호모 데우스는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창조주가 돼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어떤 위계 질서가 생기겠죠. 물론 75 호모사피엔스가 다 그 호모데우스보다 우위에 서진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성공한 프랑켄슈타인으로서의 그런 그렇죠. 호모사피엔스는 호모데우스와의 관계에서 일종의 권력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전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 이제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벌써부터 약간 친알파들 가파고님 충성 벌써부터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농담이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새로운 인공지능의 탄생이나 신인류의 등장 속에서 또 인간들 사이에서도 입장들이 많이 나눠지거나 갈아타는 충성을 맹세하고 갈아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같은 시국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요즘 포스트 휴먼 담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인간 이후의 존재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 뒷부분에도 이제 사피엔스 여기 뒤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법철학자들이나 의료 윤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이보그의 권리라든가 이런 뭐 AI가 이제 인간과 뭐 융합됐을 때 그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등등을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철학계에서도 혹은 인류학에서 출발된 것이지만 원래는 과학 철학과 인류학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철학계에서도 요즘 뭐 존재론적 전해라고 불리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들, 뭐 라투르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험 도구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과학혁명이 그 중요한 요소로 실험 도구들이 사물이지만 그것이 주체로서 과학혁명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고, 최근에 이제 뭐 숲은 생각한다라든가 혹은 뭐 시긴의 형이상학 같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가 주체가 되었을 때, 그리고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라든가 동물권 이야기들도 결국은 인간과 다른 종을,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 있잖아요. 결국은 앞으로는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다른 존재들, 심지어 사물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주체로서 인식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철학적 질문,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고, 아마 유발 하라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좀 약간 설익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에 더 잘 좋은 책으로 뭐 유발 하라리가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지금 뭐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호모 데우스 관련해가지고 이 유발하라리가 앞으로 그 유전자가 변형된 새로운 그 신적 인간 혹은 뭐 신의 인간으로 불림직한 그런 인간이 탄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서울대학교 이병천 교수인가 수의학 팀에서 개를 학대한. 근데 그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탐지견 중에 공황 탐지견 굉장히 우수한 탐지견에 체세포를 복사하면 그와 똑같은 개들이 태어나서 여기는 탐지견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개의 그쵸 그 대우 쓰는 탐지견 거죠. 공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결과를 봤더니 그러니까 개들이 거의 다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실제로 장애가 없는 개가 몇 마리가 안 되는데 그 걔네들이 탐지견으로서 우수했나?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마리의 우수한 탐지견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연이 겹쳐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신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그 우수한 탐지견이 나오기까지의 그 수없이 많은 우연들을 다 필연으로 만들어야지만 완벽한 복제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개들이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자궁의 온도조차도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타노스 선생이 얘기했듯이 나는 필연적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신이 되려면 그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노스의 그 영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뭐랄까 과학 낙관주의 그거가 굉장히 뿌리 깊은 사고를 그 자신이 이걸 좀 비판하면서도 그런 사고에 좀 뿌리 깊게 젖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서 제가 좀 걸렸던 것이 저자 자신의 고유한 생각인지 혹은 남의 생각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가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좀 걸리더라고요. 물론 대중서니까 무슨 논문 쓰듯이 모든 것을 다 각주를 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책들을 싫어하고. 근데 좀 중간중간에 이것은 유발 하라리 고유의 주장이 아닌데 좀 인용 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후주를 확인해 봐도 뭐 출처가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3쪽 보면은 19세기 낭만주의 신화가 20세기, 21세기의 소비자주의와 연결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주의의 연원 뿌리로서의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많은 사회학자들이 좀 논의가 이미 있었고 학계에서 특히 이제 콜린 캠벨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그 낭만주의 윤리와 근대 소비주의 정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거의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 책에서 주로 했던 주장이 사실은 19세기 낭만주의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비주의, 소비자주의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를 고찰한 역사학이면서도 사회학적인 서술이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뭐 캠벨이라든가 관련된 이제 그 학적인 논의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무리 대중서지만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라리가 역사학 교수인데 해당 저작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걸 뭐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이라고 떠올렸을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는 이미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논의가 되어 왔던 그냥 유명한 저작과 담론이라는 거는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액주의 9번째 리뷰였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매력만큼이나 사실은 그 내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한 문제의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책을 통해서 새로운 리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